그리고 뭐 주의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요. 지금 증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많았냐? 네, 인제 집값은 오르면은 나중에 뭐 상속을 하면은 공제가 더 커 가지고 증여보다 유리한데 집값이 많이 오르면 세금은 더 물리적으로는 더 많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그런 이유, 그다음에 자식들이 집 못 살까 봐 불안한 이유,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팔기 어려울 때 '남한테 줄 바에는 우리 자식한테 주면 좋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증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증여가 많이 일어났는데 증여 전환이 많아지는 시점에 거꾸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증여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증여가 늘었고 그리고 집값이 올라도 세금이 무서워 가지고 덧대기 그냥 물려줍시다. 우리 자식들 집 못 사면 안 되니까는 서울에 좋은 집들 물려줍시다. 그리고 나도 세금이 지금 보유세가 많으니까 집이 두 채니까 한 채는 물려줍시다라고 이제 증여를 많이 했죠. 실질적으로 증여의 증가율들이 많이 25% 늘었다고 하잖아요. 예, 1년 새 1,500건 증가. 강남 3구에 집중. 매매가 쉽지 않아서 이제 세부담 증가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증가해 나셨다고 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지금같이 증여가 많고 규제가 심한 지금의 정권에서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증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설령 아무것도 아닌 게 빌미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했다고 해도 이 증여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우리한테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리고 혹시나 실수로 잘못된 증여가 됐다면은 이것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여를 하고 싶지만은 증여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서 특히 상급지는 조심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고민보다 발상의 전환으로 시장에 좀 참여하자는 게, 어떤 분이 최악의 21년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죠. 그게 재현이 있으면은 거꾸로 2022년, 2023년까지 가격이 떨어진 시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2022년도. 그런 데가 또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올라간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내려가는 시기가 있다. 근데 저는 거꾸로 한 번 더 생각해야 생각합니다. 겨울만 생각하지 말고 겨울 이후에 따뜻한 계절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되게 많이 올랐던 시기가 있으면 하락도 하니까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사겠다가 아니라 요런 것들을 견디면은 그다음에 새로운 봄이 온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는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근데 겨울에 열매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죠. 그런데 겨울에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휴식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봄과 여름과 가을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시장의 겨울만 생각하지 말고 따뜻한 계절도 온다는 것도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이런 댓글도 좀 남기셨습니다. 어떤 영상을 올렸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개인의 욕망과 욕심에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는 인간들 빛으로 올린 집값 계속 올리면 우리 아이들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개인의 욕심을 가진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부분들이 뭔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추진하는 것들이 우리 자식들한테 빚을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국가가 빚을 굉장히 많이 전가시키고 있어요. 내 개인이 빚을 내서 내가 자산을 키운 건요, 우리 자식들한테 그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오히려 망할 정도로 예산 편성도 역대급으로 하고 그리고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수익보다 국가의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리 하나 안 자르면 사망이라는데요. 지금의 정권은요, 우리 국가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리를 자른 게 아니라 지금 심장이 더 문제예요. 거품을 걷어내 전부 산다고 했는데 거품 논란은요, 매년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원래 거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잠기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거품이 허상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 사고 팔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데요. 열심히 일만 하면요, 자산 집 못 지킵니다. 진짜 못 지킵니다. 일해서 번 돈으로 집 사는 거 아닙니다. 일해서 저금하는 속도보다 집값의 상승률은 통화량이 팽창하기 때문에 더 큽니다. 집을 사서 집의 가치가 돈을 벌도록 만들어야지, 돈을 벌어서 집을 살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고민을 깊이 한 다음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의 방향을 잡고 그 시스템이 작동될 때 돈을 버는 겁니다. 오히려 돈을 버는
버는 사람은요. 노동의 어떤 방향은 최소화되고요. 생각의 방향이 굉장히 커집니다. 집은요. 저금의 속도의 방향으로 집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집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그 가치가 돈을 벌도록 해서 내 월급들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의 상황을 빨리 인정하고 변화를 시키는 것들이 자산을 지키는 길이고 내 개인과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상급지입니다. 아내가 푹푹 한숨을 쉬네요. 24평 50억 실화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5구 타입 전용 5구 24평이죠. 11월 달에 4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거의 2억 가까운 수준이에요. 거의 최고가죠. 47억이면은. 그뿐만 아니라 반포에 이제 아크로 리브팍 아리팍이죠. 이것도 47억 거래됐고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잠원동의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도 5구 타입 25평이 43억 1천만 원에 손바뀜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물 올라온 거는 시세가 이제 46억까지도 가고 있고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상급지만 움직이느냐? 상급지는 멀리 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멀리 가면은 하급지는 가만히 있냐? 중급지는 가만히 있냐? 따라갑니다. 상승률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움직임은 따라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분양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전국의 평당이 800만 원 돌파, 평방미터죠. 그러면은 여기에 3.3을 곱하면요. 3만 곱해도 평당 1,600만 원 돌파했다는 겁니다. 소형 평수 서울이 13억 시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비쌉니다. 저도 너무 비싸다 생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근데 이거를 인정해야지 우리가 기회를 발견하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가격으로 돌아가기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2021년도에 530만 원 정도 선이었거든요. 2023년도에는 66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750만 원 선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800만 원 선까지 올라간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있으면요. 그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태됩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정하는 게 싸다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비쌉니다. 근데 이거를 적응하고 시장에서 또 유동성이 풀리면은 이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이 비싼 아파트를 사지 못할 망정 무주택자들은 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향들을 빨리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사고 팔 수 있도록 할 거 만들어야 된다는데요. 이상적인 유토피아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보통 돈을 버는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레버리지라는 방향을 이용해 가지고 이 버는 돈보다 더 빠른 방향을 가지고 가야지 단순하게 버는 돈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도태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발상의 전환들이 가지고 시장에 참여해야 되는 게 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담대 금리 한 달 만에 어쩌나 잠설치는 영끌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한 달간에 0.43 뛴 거면 되게 많이 뛴 겁니다. 신용 대출보다 주담대 대출이 금리가 더 비싼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출이 지금 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도 안 돼서 잠설치는 영끌족이 어쩌나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출을 받으면은 대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내가 1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4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 4억짜리가 긴 시간이 지나면은 5억, 6억, 7억이 될 거잖아요. 집값은 움직입니다. 근데 대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례로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저희 부모님께서 대출을 한 2, 3천 받으신 것 같아요. 돈을 빌려서 1억 2천짜리 집을 샀습니다. 1억 1천, 2천짜리. 대우 마린 아파트 53평을 산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 2천, 3천을 갚지 않았다면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2, 3천이 굉장히 큰 돈이고 무거운 돈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무거운 돈 아니거든요. 대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리의 변동은요. 항상 리스크로 작용을 하지만은 금리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크게 움직이는 자산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출은 내년 2월 영업을 재개합니다. 금리는 조금 올라 있지만은 영업을 재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 끝났다, 집값 올라갔다, 집값 멀리 갔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돈에서 진보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잘 살펴가지고 우리는 자산 시장에 꼭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규제와
유동성이 합쳐진 이 시장은요. 자산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가정과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이 많이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위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실질적인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악담같이 보이지만 악담이 아닌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충분히 고통을 겪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고통은요 성장과 실력을 단련시키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이나 지능만으로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시련을 극복하고 개선한 경험이 있어야지 우리가 발전하고 실력과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이제 둘째가 이걸 안 보길 바라지만은 둘째가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중에 올림픽도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느 운동에 이제 선수 등록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선수 등록이 했는데 선수 등록을 하고 처음으로 어제 대회에 나갔어요. 그전에 실력자들이 있기 전 대회에서는 막 1등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고등학교로 따지면은 잘하는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일반고에서 나 좀 잘하네라고 생각했는데 과학고를 가니까 하위권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위권의 성적을 거뒀거든요.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한 거예요. 고통스럽게 막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그래서 제가 포기할 거냐 계속 할 거냐니까 얘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볼링도 한 번 더 치자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대회에 대한 것들을 만회하기 위한 어떤 시간들을 다시 가지더라고요. 나는 이게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련이 되게 좋은 촉발제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성장의 촉발제. 그래서 저는 이런 시련들은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넘어가는 가장 좋은 길은요. 그 길을 피하는 게 아니라 거쳐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있고 그래야 성장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버팀목이 자산으로 구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시장의 비난자로만 있지 말고 시장의 기회를 발견하는 참여자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뺏깁니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본질을 알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규제가 있으면은 그 규제와 유동성이 합쳐질 때 시장이 내려갈 여력보다는 가격들이 움직일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자산은 꼭 가져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